뭐 안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문제를 좀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안 지사의 그 선한 의지 발언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이것이 사실 그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보고 싶은 그런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는데 뭐 법과 제도를 좀 지키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안 지사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네, 일종의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K 스포츠 재단과 네. 미르 재단 설립이 네, 결코 선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철저하게 최순실과 함께 네. 사후를 대비해서 기업들을 협박해서 갈취한 돈이었고 범죄 행위였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목적은 좋은데 과정에 약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네. 그것은 범죄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상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범죄의 구속요건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의 실현을 희망한다는 용인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등은 대한민국 검찰과 특검이 그러한 범죄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적시해서 기소한 사람들입니다. 범죄의 의지가 있었다는 사람들이.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조사를 해봤지만 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강남의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저와 그 주변 사람도 안 다니는 골목길에다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무실을 얻습니까? 네, 그 좋은 일을 강남 대로에다가 둬야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왜 그 좋은 일을 했는데 기밀사항으로 밖에 그거를 알리지 않고 했습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그렇게 물었죠.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네. 그게 떳떳하고 좋은 일인데 네, 과정상의 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목적 자체가 불순한 것이었던 것이죠. 네. 강일원 재판관이 그래서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좋은 일인데 왜 증거를 숨기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대리인단 쪽에서 답변을 못했어요. 예,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안 지사는 이거에 대해서 실수도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뭐 분노가 없는 말이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자신은 분노가 없는 게 맞고 이것이 뭐 그 노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 마음에는 그런 분노가 없고 그런 분노는 피바람만 불러올 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글쎄, 그것은 뭐 이제 어떤 본인의 선의, 네. 저는 안희정 지사의 선한 마음과 네. 그 선의를 충분히 믿고 이해합니다. 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의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네. 2014년 4월 16일 그 귀중한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 그것을 구할 국가의 행정력과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군을 동원할 지위와 권한을 갖는 대통령께서 네. 뭘 하고 계셨냐는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올 정도로 네. 너무나 무력하게를 방치한 겁니다. 이게 네. 304명의 우리 시민이 수장된 거 아닙니까? 벌거벗은 대낮에 네. 테레비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네. 이런 무력한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네. 이번에 제가 황교안 대행에도 물어봤습니다. 네. 왜 구제역 A형이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된 사실을 2월 9일 새벽 1시에 알았는데 8시 20분 대책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만약에 북한군이 침략했다 그랬을 때 이게 7시간 넘게 국군 통수권자한테 보고가 안 되면 그 국가안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걸 물어보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고 그랬는데 네. 국가안보가 북한군만 쳐들어온 게 국가안보가 아니라 이런 병균이라든지 구제역이나 이런 모든 전염병 이런 게 다 포괄적 안보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국가안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안희정 지사가 어쨌든 이 중도 행보 또는 중도 보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략적으로 좀 평가할 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연정 얘기도 있고요. 네, 안희정 지사가 선전한 바람에 저희 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네. 다른 후보들, 보수 후보들의 입지가 좁아져서 우리 네. 당의 집권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희정 지사는 이제 지지율이 20%대에 뭐 안착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표는 뭐 대세로는 있습니다만 30%의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40%를 좀 넘어야지 안정권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20%대에 있을 때 박스권이라 그랬는데 네. 박스권이 10% 평행 이동해서 30%로 갔습니다. 네. 좀 있으면 40%로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의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네. 과반수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안희정, 문재인 두 분의 어떤 경선 레이스, 이것이 이제 불을 뿜으면서 민주당 경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이제 대선 열기도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 과연 그 안희정 지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밖에서는 결국은 문재인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세론이나 문재인이 이길 것이다. 이게 문재인과 안희정 후보 두 분의 개인 비교가 아니라 네.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의, 가치, 그리고 지금도 이 엄농설안에 대한민국 헌법소를 위해서 촛불을 켜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과 이 열망을 누가 대변하고 있느냐의 네.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서 저는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가장 이 민심에 근접하고 그들의 열망을 대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이제 네.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가 뭐 모집 닷새 만에 40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네. 뭐 역선택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선 참여 인단이 많아지고, 그래서 경선판을 좀 흔들어 보자는 뭐 보수 진영 또는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경선판을 흔들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압도적인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 대세에 의해서 통제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헌법재판 탄핵 심판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 예. 박 대통령이 이제 최후 변론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2월 25일을 기점을 전후해서 지금 탄핵 심판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를 선언할 것이다, 사퇴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뭐 들으신 바나 혹시 전망하시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하야 선언하더라도 헌법재판은 될 것입니다. 하야 선언해도 헌법재판은 그냥 갑니까? 저도 법률가로서 네. 이 중대한 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네.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분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떤 것이 헌법적 가치인가를 선언하는 의미에서라도 네.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헌법재판 결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노와 함께 불안이 있잖아요. 네. 경제도 안 좋지, 지금 트럼프, 뭐 이번에 김정남 피살, 남북관계, 어떻게 보면 돌팔이 의사한테 맡겨놨더니 이제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네. 빨리 제대로 된 의사로 바꿔서 이 환자를 살려야 될 시점에 네. 내가 돌팔이가 아니다, 의사 자격이 있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즉각 저는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예전에 그 송영길 의원께서 그 인천시장하고 계실 때, 인천시장 재임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정 간담회를 하러 인천시를 방문했을 때, 네. 그 집무실이죠. 집무실에 있는 그 변기를 뜯어내서 갖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 실제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 의원님이 쓰시던 병기를 뜯어내고 새로운 병기를 교체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끝나고 나서 다시 뜯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놔둬서 제가 썼습니다. 아, 새로 교체한 거 쓰시고요. 네. 네, 그때 어떻게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리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심리는. 글쎄, 그때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네, 그때는 뭐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죠. 뭔가 그 심리 상태나 이런 게. 아,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도 평범한 국민으로서 이게 서민과 함께 살아보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특수한 신분으로 커오셨고 네,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또 이걸 경험을 해봤다든지 자기가 직접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봤다든지 이러한 일상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경험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해서 최후빌만 하고 그 재판관들이나 그 소추위원단의 질문 안 받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3사가 바로 왕에게 질책을 하고 아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비들은 상소문을 왕에게 보내면 왕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직접 질문할 수가 없죠. 춘추관 기자들도 꿀먹은 버리가 돼서 국민이 알고 싶은 것 질문도 못합니다. 7시간도 어디 있었습니까? 질문 한번 해본 기자가 있었습니까? 이게 과연 기자입니까? 네. 검사가 불러서 대면 조사해도 안 하겠다 그러고 특검이 불러도 안 하겠다 그러고 헌재까지 와서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하겠다 그래도 거부하고 자기 진술만 하고 가겠다. 네. 이게 무슨 영국 여왕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뭔가 좀 무슨 법 위에 사는 무슨 치해법관에 있는 사람 같아요. 네. 당연히 와서 검찰 조사를 받고 질문을 받아야죠. 네. 왜 정규제 TV만 불러서 자기 혼자만 일방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런 대통령. 네.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분노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이 헌법재판소를 연기한다? 저는 단호하게 결정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에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을 그 어떤 신뢰를 저하시킨 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우리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진정한 여성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네. 뭐 특검 얘기 하나만 여쭤보면 이제 특검 수사 연장 문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키를 잡고 있는데 수사 연장을 승인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권상정 얘기도 나오는데 뭐 직권상정해도 또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황교안 대행이 이것은 자유재량 행위가 아닙니다. 이 특검법을 읽어보면은 70일 하고 또 20일 준비해서 90일 했다가 30일에서 120일로 돼 있는데 네.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을 때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주 공동정범 박근혜 피의자에 대한 대면 조사도 못했고 네. 범죄 행위 장소인 청와대 비서실 안종범 수석의 경제수석 사무실 컴퓨터 그리고 청와대의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된 상태입니다. 네. 황교안 대행이 적어도 검사를 30년 지낸 사람이 주 피의자 신문조서도 받지 않았고 주 범죄 행위지에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수사기간 연장을 안 해준다?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기속재량입니다. 자유재량이 아닙니다. 네. 만일에 황교안 또 이번에 이걸 연장 안 한다면 네. 지금까지 국정농단을 은폐시키고 모든 이 어떻게 보면 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이 부역 세력의 핵심을 다시 한번 잡아가는 것이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정권이 만약에 야당으로 바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이 문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좀 책임을 물으실 생각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미 이 직무유기죄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2014년도에 정윤회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그것을 지적한 조웅천, 박관천, 최경락 이런 사람들을 다 해고시키고 최경락 경위는 자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법무부 장관 황교안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거 특검 기간 연장 안 한다는 것은 네. 자신이 살아왔던 30년 검사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울분을 토하는 송영길 의원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선 예비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맡고 계신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안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문제를 좀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안 지사의 그 선한 의지 발언,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이것이 사실 그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보고 싶은 그런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는데 뭐 법과 제도를 좀 지키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안 지사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네. 일종의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K스포츠 재단과 네. 미르 재단 설립이 네. 결코 선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철저하게 최순실과 함께 네. 사후를 대비해서 기업들을 협박해서 갈취한 돈이었고 범죄 행위였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목적은 좋은데 과정에 약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네. 그것은 범죄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상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범죄의 구속요건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의 실현을 희망한다는 용인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등은 대한민국 검찰과 특검이 그러한 범죄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적시해서 기소한 사람들입니다. 범죄의 의지가 있었다는 사람들이.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조사를 해봤지만 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강남의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저와 그 주변 사람도 안 다니는 골목길에다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무실을 얻습니까? 네. 그 좋은 일을 강남 대로에다 얻어야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왜 그 좋은 일을 했는데 기밀사항으로 밖에 그거를 알리지 않고 했습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그렇게 물었죠.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네. 그게 떳떳하고 좋은 일인데 네. 과정상의 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목적 자체가 불순한 것이었던 것이죠. 네. 강일원 재판관이 그래서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좋은 일인데 왜 증거를 숨기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대리인단 쪽에서 답변을 못했어요. 예,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안 지사는 이거에 대해서 실수도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뭐 분노가 없는 말이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자신은 분노가 없는 게 맞고 이것이 뭐 그 노 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 마음에는 그런 분노가 없고 그런 분노는 피바람만 불러올 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네. 과연 그 안희정 지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밖에서는 결국은 문재인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세론이나 문재인이 이길 것이다, 이게 문재인과 안희정 후보 두 분의 개인 비교가 아니라 네.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의, 가치, 그리고 지금도 이 엄농설안에 대한민국 헌법소를 위해서 촛불을 켜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과 이 열망을 누가 대변하고 있느냐의 네.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서 저는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가장 이 민심에 근접하고 그들의 열망을 대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이제 네.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가 뭐 모집 닷새 만에 40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네. 뭐 역선택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선 참여 인단이 많아지고 그래서 경선판을 좀 흔들어 보자는 뭐 보수 진영 또는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경선판을 흔들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압도적인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그것은 뭐 이제 어떤 본인의 선의 네. 저는 안희정 지사의 선한 마음과 네. 그 선의를 충분히 믿고 이해합니다. 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의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네. 2014년 4월 16일 그 귀중한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점에 그것을 구할 국가의 행정력과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군을 동원할 지위와 권한을 갖는 대통령께서 네. 뭘 하고 계셨냐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올 정도로 네. 너무나 무력하게를 방치한 겁니다. 이게 네. 304명의 우리 시민이 수장된 거 아닙니까? 벌거벗은 대낮에 네. 테레비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네. 이런 무력한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네. 이번에 제가 황교안 대행에도 물어봤습니다. 네. 왜 구제역 A형이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된 사실을 2월 9일 새벽 1시에 알았는데 8시 20분 대책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만약에 북한군이 침략했다 그랬을 때 이게 7시간 넘게 국군 통수권자한테 보고가 안 되면 그 국가 안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걸 물어보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함을 치고 그랬는데 네. 국가 안보가 북한군만 쳐들어온 게 국가 안보가 아니라 이런 병균이라든지 구제역이나 이런 모든 전염병 이런 게 다 포괄적 안보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국가 안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안희정 지사가 어쨌든 이 중도 행보 또는 중도 보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략적으로 좀 평가할 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연정 얘기도 있고요. 네, 안희정 지사가 선전한 바람에 저희 당의 외연이 확장되고 네, 다른 후보들, 보수 후보들의 입지가 좁아져서 우리 네. 당의 집권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희정 지사는 이제 지지율이 20%대에 뭐 안착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표는 뭐 대세로는 있습니다만 30%의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40%를 좀 넘어야지 안정권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20%대에 있을 때 박스권이라 그랬는데 네. 박스권이 10% 평행 이동해서 30%로 갔습니다. 네. 좀 있으면 40%로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의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네. 과반수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안희정, 문재인 두 분의 어떤 경선 레이스 이것이 이제 불을 뿜으면서 민주당 경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이제 대선 열기도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